한국 방산이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UAE 수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민국의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천공2가 무려 10개 포대에 하나 4조 2,500억 원어치나 판매된 것인데요. 한때 내수밖에 수요가 없어 생산 라인이 축소될 뻔했던 천공이 이렇게 세상의 주목을 받을 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가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 중인 점을 고려하면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공2가 세계적인 요격 미사일로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출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천공2의 뒤를 이을 천공3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제친 천공의 개발 비화와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힌 앞으로 천공의 청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명중률 100%를 자랑하는 한국의 천공2가 글로벌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방공망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지만 고가의 미국산 패트리어트 외에는 별다른 대체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탁월한 가성비와 완벽에 가까운 명중률의 천공2가 세상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명칭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대공무기 후발주자라는 점 때문인지 많은 분이 천공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정도로 대한민국의 천공 역시 미국과 기술 합작이나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천공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것이고 LIG넥스원과 한화가 생산에 참여한 독자적인 미사일 요격무기 체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미사일 요격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 빼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이며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한 일본과 이스라엘, 유럽의 비슷한 무기 체계 역시 대부분 미국 등과 공동 개발 형식으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 장벽 때문에 러시아의 S-300과 S-400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을 포함 미국의 우방국은 패트리어트 팩3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난을 겪던 러시아를 적절한 시기에 지원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수한 대공무기 체계인 천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공은 길이 4.6m, 직경 275mm, 중량 400kg에 탄도탄 요격고도 15km로 길이 5.2m, 직경 250mm, 중량 320kg으로 발사대 하나당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후 공중점화하는 폴드런치 방식을 적용해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고성능의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또한 발사된 미사일은 레이더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요격 지점을 향해 관성항법으로 날아갑니다. 미사일은 비행 중 공기 마찰로 인해 표면이 급속히 가열되며 적기에 근접하면 탐색기가 작동하여 적기를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천공에는 탄도 무게를 줄이면서도 위력은 높인 지향성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40km로 주로 15km 안팎의 고도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연히 성능이 뛰어난 만큼 많은 나라가 천공을 찾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전 검증을 받아온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엄청난 가성비가 이런 단점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의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에 육박하며 팩3 MSE는 그보다 비싼 500에서 600만 달러라고 하는데 하나로 환산해보면 팩3는 약 50억 원, 팩3 MSE는 약 70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천공은 약 150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직격탄도를 채용하고 유효사거리와 탄도탄 요격고도를 크게 늘린 천공2도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로 천공이 상대하는 무기체계가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지난 6일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공2의 계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천공은 발사대 4개와 요격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1개 포대를 구성하는데 사우디의 천궁투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하나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2022년에도 UAE에 35억 달러 약 4조 7,300억 원 규모의 천궁투 수출 계약을 이룬 바가 있는데요. 여기엔 가격 외에도 한국 방산의 또 하나의 강점 빠른 납기가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천궁투와 함께 노르웨이의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등 11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초기 물량 인도까지 최소 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UAE가 천궁투 도입을 결정했던 것도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가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와 UAE가 급하게 대한민국의 천궁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예멘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군사적 위협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UAE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순위파 정부군을 지원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최신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이 개입했음에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는커녕 역으로 예멘 전체를 점령당한 수준입니다. 후티 반군은 사나시를 중심으로 예멘의 주요 도시를 모두 점령했는데 문제는 예멘이 사우디와 UAE와 아주 근접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멘 내전에서 승기를 잡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보복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국영시설물 중심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전적이 있으며 최근엔 드론까지 앞세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가자 전쟁이 일어난 뒤부터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SS-21 전술 탄도미사일과 스커드 탄도미사일 그리고 소형 드론을 이용해 라스타누라 항구의 석유 저장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왕실 시설과 석유 생산 시설을 보호하는 대공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졌는데 UAE가 도입했던 천궁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전술했듯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패트리어트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고가의 팩3 미사일을 소규모 드론 공격 방어용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돈이 많은 나라라곤 해도 400달러짜리 드론에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기엔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크다고 생각한 사우디는 최신 미사일은 물론 중대형 드론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천궁투 도입을 결정, 패트리어트와 함께 중거리 방어를 맡길 예정인데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천궁을 통째로 사고 싶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물론 천궁은 실전에서의 경험이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단점은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자체적인 성능을 증명했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표적 및 전방위를 탐지하거나 추적 및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3차원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MFR은 이미 100%의 요격 성능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전력화를 마친 MFR은 빠르게 비행하는 중거리 표적 항공기를 추적 및 탐지하고 요격 유도탄을 포착, 추적, 교신할 수 있어 실제 교전에서의 복합 임무가 가능한 단일 레이더인 셈인데요. 전장에서는 대전차전까지 가능하며 최대 4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발사대 하나에서 최대 8개의 유도탄을 연속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위협이 있을 때는 360도 모든 방향으로의 대응이 가능한데요. 개발 과정 중 있었던 시험 발사에서 이미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으며 공중에서 뛰어난 요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유의미한 것은 천궁투와 같은 탄도탄 요격 체계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활용된 유도무기 체계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한국을 제외하면 일부 선진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를 포함 이 기술을 탐내는 많은 해외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는 방산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의 일방적인 무기 수입 관행에서 벗어나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 WDS 2024는 이 같은 사우디의 열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75개국 150개 업체가 참여한 중동 최대 무기박람회에서 사우디는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를 자국에서 도입하겠다는 사우디의 목표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기업들과 함께 11개의 조인트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우디의 역할을 자본만 대는 것이 아닌 제조, 개발, 그리고 기술 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현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문제가 큰 걸림돌인데요. 천궁처럼 독자 개발 무기가 많은 한국 방산이 사우디에서 환영받는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자 중동의 맹주 사우디의 계약성사로 대한민국 방산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인도, 아시아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천궁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UAE와 사우디 등 중동 국가의 중거리 방어 외에도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막는 LSAM과 낮은 고도에서 장사정포 등을 막는 LAMD 체계 역시 기대되는 수출 분야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까지 관심을 보인다는 후문인데요. 대한민국은 극소수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유도무기 분야에서 성공, 수출까지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입니다. 이제 이들을 발판으로 한국 방산의 중동 장악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 세대의 가장 유명한 방공체계라고 하면 역시 패트리어트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지난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면서 이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이후도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요격 미사일의 대표적인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활약했던 MIM-104C 패트리어트 통칭 팩2는 이후 개량을 거듭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70%, 이스라엘에서는 40%에 달하는 요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아직 미사일 요격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인 1990년대 팩2가 본격적으로 활약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요격률인데요. 늘 적대 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던 대한민국도 이를 발빠르게 벤치마킹하여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궁 시리즈인데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 역시 큰 틀에서는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2011년 천궁이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연달아 천궁2의 개발도 이루어졌는데요. 콜드런칭 방식을 사용하는 수직 발사 체계와 요격 미사일,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 체계 등 한 포대당 발사대 4대, 레이더 1대, 교전 통제 차량 1대, 레이더용 발전기 차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유도무기 핵심 기술을 총집합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례로 천궁의 요격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된 후 측추력 노즐을 이용해 비행 방향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덕분에 기술적인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지만 포대 방향과 관계없이 360도 전방위에서 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군의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향성 탄두를 탑재해 요격률을 올렸습니다. 근접 신관 작동 시 단순히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로 소형 폭약이 먼저 터져 탄두 모양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리고 이후 2차 폭발을 일으켜 표적 방향으로 화력이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요. 편의상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성능은 한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요. 애초에 우리 군은 종심이 짧고 전장이 좁은 한반도 특성상 북한 스커드-BC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6에서 8분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고 적은 시간 속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천궁을 개발했습니다. 태생부터가 패트리어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한 셈이죠. 그러나 천궁, 패트리어트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40km 이상의 고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도탄 요격 고도는 15km가 한계라 종말 단계의 도립탄도미사일 요격 기회가 사실상 딱 한 번뿐입니다. 탄도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마하사에서 2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너무 적은 기회입니다. 미사일 요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자국 영토를 도명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싼 방어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 아이언돔 개발에 돌입해 개발 4년 만인 2011년 남부 세계 도시를 중심으로
로켓도 실전에 배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만 무려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이언돔은 천군과 마찬가지로 레이더와 통제센터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4에서 70km 이내의 단거리 로켓포와 미사일, 박격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어느 정도 허세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무유도 로켓의 경우 궤적이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으므로 4에서 70km 이내에서 출발한 발사체 궤적은 자연스레 아이언돔의 요격 범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즉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의 사거리는 기껏해야 약 10km 전후 로켓 한두의 경우 7km 내외가 한계인데요. 유효 요격고도 또한 3km로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5초에서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눈 한두 번 깜짝할 새면 발사체 요격이 가능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배치한 2011년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한 로켓 중 무려 90%가 요격되었는데요. 하지만 난공불락의 방어력을 자랑하던 아이언돔도 결국은 뚫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고작 20분 만에 5,000발 이상의 가삼 로켓을 쏟아부으며 기습 공격한 결과입니다.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방공망의 방어 수준을 상회하는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붓는 이른바 소나기 전술인데요. 사실상 탄도탄 요격을 저해하는 요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격이 실패할 확률, 막대한 물량 등을 이겨내고 절대적인 요격률을 끌어올리려면 근본적으로 요격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이른바 복합다층 방어 체계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다름 아닌 요격고도 40에서 70km의 LSM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 건군 75주년 기념식 하행진에서 기념비적인 첫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발사관 안에서 엔진이 점화해 상승하는 할런치 방식을 사용했으며 요격 미사일은 추진체가 분리된 직후 적탄도 미사일 요격 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했습니다. 이 직격 비행체는 다수의 추력기를 통해 자세를 제어하면서 궤도를 수정할 뿐 아니라 최종 단계에선 적외선 영상 탐지기로 표적을 탐지해 요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요격 고도 상승으로 인한 요격 기회 증가입니다. LSM은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보다 요격 고도를 늘려 40km에서 70km에 달합니다. 요격 기회의 경우도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해서 미사일 요격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 혹은 3회로 늘릴 계획인데요. 특히 팩3와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LSM은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KAMD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천궁 개발 사례와 마찬가지로 LSM보다 한 단계 상위 요격 능력을 갖춘 LSM2도 이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에 LSM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했는데요. 2035년까지 개발될 LSM2는 고고도 요격탄과 80단계 요격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요격 고도는 60에서 100km로 상향되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육해공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융합, 공유하는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발사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고고도 방공망의 LSM2와 LSM, 중고도의 천궁블록3, 저고도의 천궁2와 패트리어트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망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드, 해상의 SM-6 등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KAMD는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은 단 한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저고도 방공망의 추가 확보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북한의 경우 막대한 물량의 탄도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지만 수많은 장사정포 역시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40mm 이상의 다연장 로켓을 휴전선 인근에 대거 배치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인 600mm 초대형 다연장 로켓까지 지속적으로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최소 340문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5,500여 문의 다연장 로켓을 막아낼 수 있는 단거리 요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이미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요격포 대용 A사 레이더, MFR 레이더 등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LAMD인데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수천여 발의 미사일을 투하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어버린 탓에 일각에서는 방공망보다 공격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10대로 되돌려주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증명한 건 아이언돔의 무용이 아니라 힘에 의한 균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뿐입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이 괴멸될 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 없었다면 피해는 훨씬 막대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아이언돔은 쉴 틈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격무기보다 방어무기가 훨씬 비싸다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정된 국방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LAMD 또한 가성비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를 잠시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수억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이면 남아도 한참이 남는 장사인데요. 게다가 LAMD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내수는 물론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깊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높은 신뢰도와 성능, 가성비로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예를 들어 천궁2만 보더라도 이미 35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3천억 원의 물량이 UAE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일 무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인데요. 천궁2는 기존 자세 제어용 측추력 장치 이외에도 무게중심 부근의 종말 단계에서 더 빠른 반응성을 얻기 위한 궤도 수정용 대형 측추력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측추력기는 각 방향에 대해 추력 제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네 방향 셔터가 각각 개폐 정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정밀한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천궁2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 또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공동 개발하던 나라우 중단거리 지대공 시스템을 19포대나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장 필요한 물량조차 부족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제인 VL미카나 독일제 아이리스티를 도입하려 해도 러시아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 때문에 도입이 곤혹스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공망이 다른 여타 무기체계처럼 폴란드의 안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